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저는 최근 사람 마음이라는 게 모두 나 같지 않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낀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말이죠. 저는 삼형제의 장남과 결혼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한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어 있더군요. 남편과 저는 여행 중 운명처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영화 속 한 장면 같죠?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너무 달랐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 다녀올 때까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걸요. 다행히도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과는 사이가 아주 좋아요.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동서들과의 관계 때문에 제가 아주 골치가 아파요. 말씀드린 대로 저와 남편은 여행을 하다 만난 사이라 서로의 조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몇 개월 동안은 이름과 나이 말고는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차차 남편과 가까워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남편네 집안이 모두 다 교육자 집안이라는 걸 알았어요. 시아버지는 대학 교수로 얼마 전 퇴직하셨고 현재 사회단체의 고문으로 계세요.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과 시동생들도 모두 다 학교 선생님이에요. 심지어 막내 시동생은 대학 교수고요.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저는 당연히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남편의 부모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됐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조건을 많이 따지잖아요. 조건만 따지고 보면 제가 남편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긴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엄연히 졸업을 못했으니 따지자면 고졸인 거죠. 반면 남편은 교육대를 나와 임용고시를 단번에 합격하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혹시나 제가 고졸이라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 어쩌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그럴 리 없다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우리 부모님 다 교육자시잖아. 그런 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실 분들 아니야. 남편 말대로 예비 시부모님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제가 고졸인 거 말고도 부족한 게 많아요. 아버지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가장으로 사시느라 친척들 집 여기저기에 전전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주변의 시선이라는 게 참 견디기 힘든 거더군요. 아무리 친척이어도 친부모는 아니다 보니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한 거죠. 어려운 형편에 저까지 입히고 먹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릴 때 일찍 철이 들었어요. 불만이 있어도 잘 참고 주변 사람들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까워진 사람들에게 제가 살아온 환경이나 제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다들 저를 좀 불쌍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하는 게 좀 어렵더군요.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하면 하나같이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학비 아깝게 왜 그랬냐,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거다 라는 식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좋다 이야기하곤 했지만 다들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런 반응들이 싫어서 그때부터는 굳이 구구절절 제 과거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고졸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력서에도 그냥 고졸로 다 적었어요. 오히려 그 편이 더 편하더라고요. 만약 저의 조건 때문에 예비 시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다면 저는 견디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꼭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니 견뎌야 했죠. 저는 디저트 카페에서 빵과 케이크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제가 일하던 카페가 그 동네에서는 제법 알아주는 곳이었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나 유명한 거지 어른들이 알아주실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예비 시부모님께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쉽게 소개해드리고 싶어 직접 만든 케이크와 쿠키들을 가지고 인사를 갔습니다.
제가 만든 쿠키와 케이크를 보고는 예비 시부모님도 처음엔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고졸이고 현재 디저트 만드는 일을 카페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살짝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버님이 안 계시고 어머님은 혼자 사신다는 이야기까지 하자 입을 딱 닫으셨어요. 물론 대놓고 제게 뭐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저를 100%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머,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다. 이런 걸 베이킹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건 취미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걸로 돈도 벌고 대단하네. 대단하긴 한데 그래도 공부는 좀 더 하지 그랬어. 나중에 아이 낳고 그러면 후회할 텐데. 하긴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가 혼자 벌어 자식 대학 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예비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선생님이라 그런지 딱 스승님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애써 좋게 포장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어쩐지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것보다 마음이 쓰였어요. 당시 남편은 부모님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신 말씀은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주셨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래도 결혼 허락을 받기는 했습니다. 남편의 추진력으로 그 해에 바로 식을 올렸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보란 듯이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시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하는 일이 일반적인 직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동네의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정도 한다고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얼른 돈을 모아 제 이름으로 된 가게도 내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바로 제가 첫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분명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었지만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일을 그만두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니,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안 그래도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주말에도 늦게까지 일하는 거 힘들겠다 싶었는데 이 김에 얼른 그만둬. 주변 가서 일하는 거라 엄연히 몸 쓰는 일인데 뱃속의 아기한테도 좋을 리 없잖아.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건 아는데요. 저랑 같이 일하셨던 다른 분들도 다들 만삭 때까지 일하셨어요. 거기다 요즘 가게가 워낙 바빠서 제가 지금 당장 그만두면 가게에 너무 민폐예요. 제가 몸에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직원들이랑 잘 조율해 볼게요. 그때였어요. 제 말에 시아버지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슬쩍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주시며 헛기침을 하시더군요. 세아가, 우리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하는 일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잖니. 지금 잠깐 쉰다고 일반 직장인들처럼 경력에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 어머니,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디저트라는 게 워낙 손을 많이 쓰는 일이라 쉬면 금방 손이 굳어요. 지금 일하는 가게도 유명한 곳이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어머니와 저를 걱정해서 하신 이야기겠지만 제게는 상처가 됐어요. 언제든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저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애써 제 생각을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자코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나서셨어요. 내 딴에는 세아가 너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구나. 힘들게 하루 종일 서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네 남편 아침밥은 한 번도 안 차려주면서 남들 먹을 빵 만들어주겠다고 새벽에 나가는 게 말이 되니? 아버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화목한 가정 만들기 위해 결혼한 거지 아버님 아들 아침밥이나 차려주겠다고 결혼한 게 아닌데요. 시아버지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하찮게 생각하시면서 남편 하는 일만 대단하다고 하시니 순간 저는 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아가 너야 그 악벌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 간절할 만도 하지.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은 뱃속 아기 생각해서 그냥 때려치우고 집에서 네 남편 내조나 해라. 그 전에는 아닐 거라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겉으로는 저를 존중하는 척 하셨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제가 하는 일을 별거 아닌 일이라고 이미 단정짓고 계셨던 거죠. 아버님,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별 볼 일 없는 일에 괜한 힘 쏟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기나 남편 아침밥 같은 문제는 저희 부부 문제니까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그러니까 더는 제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저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울분 섞인 목소리로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은 어이없어 하셨죠. 저를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센 애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를 가지고 결혼 생활이 뭐가 힘드냐고요.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의 문제는 임신이나 출산, 시집살이 같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 시작은 바로 동서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시동생들이 결혼하면서 동서가 둘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저는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동서 둘 다 시아버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동서들은 다 오래전부터 시아버지와 가깝게 지내시는 대학 교수분들의 자제들이었습니다.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어릴 때부터 가족 모임에서 다 알고 지낸 사이였던 거죠. 1, 2년 사이에 둘 다 결혼했어요. 거기다가 동서들이 둘 다 대학 교수예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세상에 대학 교수가 이렇게 흔한가 싶을 정도로 저희 시댁에 발에 치이는 게 대학 교수였습니다. 물론 동서들 친정이 다들 좀 있는 집안이다 보니 동서들 능력에 비해 운 좋게 좋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제가 뭘 어쩌겠어요. 자기들 입으로 교수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일찍부터 시댁에 가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다들 학교에 일이 많다면서 늦게 끝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퇴근하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익숙했어요. 동서들이 둘이나 생겼어도 항상 이랬거든요. 저는 차라리 집안일이 편했어요. 원래 음식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요. 어머, 이거 갈비찜 너무 야들야들하고 맛있다. 암튼 우리 큰며느리가 음식 하나는 기똥차게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형님은 이런 걸 언제 다 배우셨어요? 저는 나이만 먹었지. 지금까지도 주방에 들어가면 막 떨리고 긴장돼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요즘 세상에 여자들 다 일하고 능력 있는데 뭐하러 주방에 들어가니? 돈만 있으면 핸드폰으로도 다 배달되는 시대에. 역시 우리 아버님 확 열리신 분이라니까요. 제가 이래서 우리 아버님 존경해요. 어차피 가족들끼리 모여봐야 저는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식당 아줌마처럼 음식이나 만들고 상 차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더러는 남편 아침밥 좀 안 차렸다고 그렇게 성을 내시던 시아버지가 동서들한테는 반찬도 하지 말고 시켜 먹으랍니다. 동서들은 능력이 있으니 그래도 된다고요. 시댁 식구들은 항상 저만 빼고 다들 화기애애했습니다. 다들 교육을 전공하고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만나면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제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중재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그들만의 세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그 사이에 별로 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정신도 없었고요. 왜냐고요? 저는 어느새 아이 셋의 엄마가 되어 있었어요. 제 가게를 차려서 성공한다는 계획과는 달리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내 아이만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바로 다음 해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저는 쌍둥이들을 낳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도 좋아하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만두지 않고 버텨보려고 했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전담해서 돌봐준 덕에 가능했지만 쌍둥이는 차원이 달랐어요. 도저히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혼자 사시는 친정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라도 육아를 부탁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마침 동서도 조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동서는 주말이면 시어머니에게 아기를 맡기러 자주 왔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급하게 나갈 일이 생기거나 힘드시면 저를 부르셨죠. 제게 셋을 보든 넷을 보든 애 보는 거야 비슷하지 않냐면서 잠깐 봐달라고 하셨죠. 큰애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지금 우리 장남더러 처가살이 하라는 거야? 어머니 처가살이가 아니라 친정엄마가 저희 애들을 봐주시러 오시는 거죠.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 여운해요?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시골에 혼자 사시는 어머니 모시고 올라와서 같이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와 대단하다. 동서가 뭘 한다고 아는 척이야. 동서야말로 매일 주말마다 시댁에 애 맡기러 오면서 나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저와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동서가 끼는 상황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동서야말로 얄미운 게 여행은 항상 친정 식구들이랑만 가면서 애는 시댁에 맡겼어요. 시어머니도 어이없는 게 우리 애들은 한 번도 안 봐주셨으면서 동선의 애들은 툭하면 봐줬다는 겁니다. 딴소리 할 거 없이 내 아들 처가살이는 절대로 안 돼. 네가 나가서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애 셋을 떼어놓고 일을 하니? 그냥 네가 그만두고 애나 봐.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어쩌겠습니까.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대단하게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아니고 주말에도 일해야 할 때가 많다 보니 아이 셋을 키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사실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다고 결혼하고 아이들 낳은 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제가 곁에 있어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제가 이야기에 낄 수가 없었죠. 그날도 주말이었습니다. 시댁에 잠깐 갔는데 막내 동서가 와 있더라고요. 함께 밥을 먹는데 첫째가 너무 칭얼거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갔어요. 좀 달래고 오겠다고요. 그런데 그때 막내 동서가 눈치 없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군요. 아유, 우리 아주버님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애들한테 시달리고 와서 쉬는 날이라도 좀 쉬셔야 할 텐데 쉬는 날까지 애들 셋 보느라 너무 고생이시다. 육아에 쉬는 날이 어딨어. 아빠면 당연히 해야지. 그거야 맞벌이 부부나 그렇게 하는 거죠. 형님은 직업이 주부잖아요. 그럼 당연히 평일이든 주말이든 형님이 다 알아서 하셔야죠. 동서는 애도 하나 안 낳았으면서 뭘 한다고 그렇게 아는 척을 해. 육아 해봤어? 막내 동서는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절대 아이는 안 낳는다는 거였습니다. 애 낳으면 몸매도 망가지고 자기 시간도 없다면서요. 결혼할 때부터 막내 시동생과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다네요. 형님, 저 아동학 전공이에요. 제가 애는 안 낳았어도 이론상으로는 형님보다 빠삭하다고요. 아이고 첫째 너 힘들면 애들 데리고 먼저 집에 가라. 괜히 육아 스트레스 풀겠다고 피곤한 막내 앞에서 손윗동서 흉내내지 말고. 어머니, 제가 언제 손윗동서 흉내를 냈다고 그러세요. 동서가 먼저 저를 무시하니까. 어허 첫째, 너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말댔구야.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제일 큰 사람이 아주 잘한다. 그만하고 얼른 뒷정리나 해라. 만면이래가 돼가지고 동서들 아우르지는 못할 망정. 아이고. 아버지, 이 사람도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왜 자꾸 재수씨 편만 드세요? 오늘도 이 사람이 음식 준비 다 하고 상도 혼자 다 차렸는데요. 남편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시댁에 와 애 보고 살림하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시부모님께 한 소리 했습니다. 아이고, 그까지 상 차리고 설거지하는 게 무슨 일이라고. 아무나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생색을 내고 그러니? 어머니도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애 셋 혼자 보느라 고생하는데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그런 소리까지 하세요? 저를 대하는 시부모님들과 동서들의 행동에 남편은 속상했는지 항상 제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식이면 아예 시댁에 오지 않겠다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명색이 장남이라는 놈이 여자들 일까지 참견하고 그래. 너희 엄마는 아들 셋 키우면서 학교 일까지 다 했다. 봐라, 너희 셋 다 잘 키워놓고 지금 교장까지 됐잖니?
무슨 어머니가 우릴 키워요. 어머니 학교 일로 바빠서 우리 셋 다 외할머니 손에 컸는데.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저와 애들을 데리고 그대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고마우면서도 걱정이 앞섰어요. 괜히 저 때문에 남편과 시부모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같아서요. 제가 걱정을 하면 남편은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족들 때문에 제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이나 동서들과 잘 못 지내는 건 저도 속상했지만 그래도 아이 셋을 키우면서 한 번도 다투지 않은 남편과는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저를 더 응원해줬거든요. 어딜 나가봐도 제가 만든 음식보다 맛있는 건 없다면서 항상 저를 최고라고 해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아이 셋을 돌보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새로운 레시피도 연구하고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적고 메모할 시간은 없어도 항상 핸드폰을 켜두고 영상으로 찍으며 공부를 했어요. 아이들을 안고 업어가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만든 쿠키와 빵들을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시부모님과 동서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편은 가족들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뭐하러 잘해주냐고 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남편 덕분인지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제가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도 가족인데 자주 얼굴 보고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레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날이 있겠지 싶어서요. 하지만 그 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동서들과 거리를 좁히는 게 제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동서 둘은 저 빼고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저녁도 자주 먹는 것 같길래 한 번은 제가 먼저 같이 밥 먹자고 했습니다. 집으로 초대했어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거든요. 남편이 조금 한적한 동네로 발령이 돼서 그 김에 작은 주택을 사서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게 텃밭을 꾸몄어요. 제가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동서들은 이사한 우리 집이 부러운지 연신 예쁘다고 하고 제가 해준 음식도 잘만 얻어먹더니만 마지막에는 꼭 듣기 싫은 소리를 한마디씩 했습니다. 형님은 집에서 노는 게 적성에 맞으시나 봐요? 집도 매일 이렇게 가꾸고 한가롭게 쿠키나 굽고. 완전 부럽다. 적성은 무슨, 나도 당연히 나가서 일하고 싶지. 그리고 내가 워낙 부지런한 성격이라 애새 키우면서도 이 정도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에이, 그거야 형님이 덜 힘드니까 그러는 거죠. 저도 취미로 뭐라도 배우고 싶은데 퇴근하고 들어가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다고요. 밥도 안 챙겨 먹는다니까요. 맞아. 나도 딱 일주일만 형님처럼 집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형님네 집처럼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한가롭게 쿠키 좀 구울 텐데. 형님도 SNS 같은 거 해보시지 그래요? 요즘 할 일 없는 아줌마들 많이 하던데. 할 일이 없기는 하루 종일 바빠서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듣다 저도 너무 짜증나서 동서에게 한마디 하려던 그때였습니다. 막내 동서가 뒤에서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는데 너무 작게 말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내 동서에게 뭐라고 한 거냐고 나한테 말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뜸 막내 동서가 소리까지 내며 웃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맞다. 저도 모르게 그만 영어로 얘기했네요. 저랑 둘째 형님은 만나면 가끔 영어로 얘기하거든요. 옛날 유학할 때 생각도 나고 해서요. 동서가 영어로 이야기해서 못 알아들은 게 아닌데 동서는 제가 영어를 몰라서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이 좋아 유학이지 둘 다 부모님 도움받아 장학금 내고 이름도 못 들어본 대학에서 돈 주고 학위 따온 거 제가 뻔히 아는데 잘난 척이 아주 하늘을 찌르더군요. 곧 죽어도 영어 못 알아들었다고 말하긴 쪽팔리나 봐요. 막내 동서는 제가 못 알아들은 줄 알았는지 다시 영어로 큰 동서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서는 그래도 미국에서 한 3년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 발음이 하긴
3년 살았다고 원어민 같아질 거면 개나 소나 다들 미국에 있다 왔겠지. 형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제가 개나 소라는 거예요? 어머, 내가 동서한테 한 말일 리가 있어? 동서는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나 봐. 저의 의도는 분명 동서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초대한 거였는데 제 마음처럼 되지 않네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요. 동서들은 저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막내 동서 덕분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바로 SNS입니다. 막내 동서 말대로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쌍둥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다가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단감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게 병이에요. 시댁 식구 중에 제 생각하고 제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저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뭐만 보면 꼭 시댁 어른들이 생각났습니다. 특히나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뭔가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습니다. 결국은 마트에서 단감 한 박스를 사서 시댁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도 안 계신지 조용하더군요. 저는 주방에 단감만 놓고 나올 생각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주방에 단감을 놓고 나오려는데 쌍둥이들이 화장실 앞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글쎄 시아버지께서 화장실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쌍둥이들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린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차례로 연락했어요. 제가 바로 응급실에 가 있을 테니 그쪽으로 오라고요. 시아버지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네요. 시아버지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으로 심혈관 수술을 받았어요. 며칠 중환자실에 계시기는 했지만 빠르게 수술한 덕분에 다행히 경과는 좋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니 한시름 놓게 되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아버지께서 2주 정도 더 입원하셔야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절대 간병인과는 못 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병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는 딱 한 명밖에 안 될 때였어요. 보호자 한 명이 간호하기 시작하면 2주 동안 꼼짝없이 그 한 명이 계속해야 하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학교 교장이시다 보니 그렇게 길게는 학교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방학이면 몰라도 학기 중이다 보니 남편과 시동생들도 다 안 됐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교수로 일하는 막내 시동생이 간호를 해줬으면 하셨어요. 본인도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학교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당연히 들어줄 거라면서요.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막내 시동생도 병원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눈치였고 결정적으로 막내 동서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저 예민해서 잠자리만 바뀌어도 잠도 잘 못 자고 혈압도 있어서 무리하면 안 되는 거. 철딱선이 없는 자식아.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큰 수술 받고 입원하는데 지금 잠자리가 문제야? 시아버지는 아들이 셋이고 며느리가 셋이나 있는데 당신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결국은 남편까지 나서서 막내 시동생에게 이야기했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이번만 좀 고생해달라고요. 그러자 막내 동서가 벌떡 일어나 성을 냈습니다. 이런 일은 당연히 장남이나 맏며느리가 하는 거지 왜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막내더라 하래요. 막내라고 만만해요? 재수씨, 언성 높이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당연히 내가 상황이 되면 내가 하죠. 그런데 갑자기 생긴 일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상의해서 잘 이겨내야죠. 동서 말이 말도 안 되는 게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다 일반 병실로 갈 때까지 다른 형제들은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저와 남편이 계속 애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했어요. 어쩜 이럴 때만 장남이랑 맏며느리를 찾는 건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 여보, 뭘 그렇게 화를 내. 내가 하면 되지 뭐. 당신이 이렇게 물러 터졌으니까 형들이 다 당신한테 시키려는 거 아니야.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2주씩이나 휴가를 내. 매일 놀고 먹는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
막내 동서는 대놓고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 저를 흘기 쳐다봤습니다. 이미 기분이 상한 남편이 막내 동서를 쏘아보았어요. 재수씨,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큰형님 얘기하는 거죠. 큰형님이야 매일 집에서 노는데 당연히 형님이 하셔야죠. 재수씨, 보자 하니까 말이 심하네요. 와이프가 애 셋 보느라 정신없는데 어떻게 아버지 간호를 해요? 애들이야 아무나 보면 되죠. 그게 뭐 월급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결국 폭발한 남편은 막내 동서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냐고요. 막내 동서와 막내 시동생까지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자 시아버지의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다 못해 제가 나섰어요. 시아버지 수술할 때까지도 한 번도 코빼기도 안 보인 사람한테 간호 이야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픈 사람 옆에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지. 아버님 간호 제가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제 말에 가족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프신 분을 두고 간호를 한 해 만에 왈가왈부하는 게 싫었습니다. 자식이 아들 셋에 며느리가 셋이나 있는데 자식 된 도리로서 누구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의 품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아서 그런지 가족이 힘들고 아프면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서울로 잠깐 올라오셨어요. 아이들은 남편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저는 시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마우면서도 너무 미안했어요. 특히나 저에게 무관심했던 시어머니께서 하루에도 12번씩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들을 안 봐주시던 분이 제가 병원에 들어가자 쉬는 날마다 저희 애들을 봐주셨더라고요. 그네야, 너 정말 대단하다. 혼자 애 셋을 도대체 어떻게 키웠니? 나 정말 밥도 한 끼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갔어. 시어머니는 며칠 아이들을 봐주시더니 제 고충을 좀 알아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제가 너무 고생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주말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맡기래요. 당신이 도와주시겠다고요. 꼭 이런 걸 바라고 시아버지 간호를 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제가 간호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뿐 아니라 시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아졌어요. 처음엔 시아버지도 며느리라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더니만 며칠 제가 살갑게 굴었더니 나중에는 편해하시더라고요. 제 밥이나 잠자리까지 괜찮은지 걱정해 주시면서 말이죠. 밤마다 제게 고맙다면서 세상에 저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2주 동안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시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퇴원한 날 시댁에 가족들이 모두 다 모였어요. 시어머니께서 특별히 저를 위해 맛있는 것들을 해주신다고 모두 다 부르셨대요. 저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서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식사하는 내내 너무 좋았습니다. 병원에서 잘 씻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 건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런데 동서들은 그게 또 안 입고 왔나 봐요. 제가 설거지하려고 주방에 들어가려는데 제 뒤에서 뭘 속닥거리더군요. 능력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려고 아주 발악을 한다, 발악을. 동서,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설마? 어머, 제가 무슨 소리를 했다고 그러세요? 동서 내가 뭐라고 했어? 아니요, 저는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요. 큰형님이 뭐가 찔리는 게 있으신가 봐요. 괜히 제발저리시나? 동서들은 분명 저더러 들으라고 떠들어놓고 이제는 아예 아무 말도 안 한 척까지 하더군요. 정말 중학교 일진들도 아니고 유치해서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샘나면 동서들이 아버님 간호하러 들어가지 그랬어. 거길 저희가 뭐하러 들어가요?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셔도 들어갈까 말깐데. 그러게요. 나 대학 보내주고 교수 만들어준 우리 아버지가 입원한다고 해도 고민되는데 시아버지 간호는 좀 오바죠.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간호해달라고 사정했냐? 어디 감히 며느리들이 모여서 시아버지 아픈 걸 가지고 뒤에서 속닥거려?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하필이면 그때 주방에 들어오신 시아버지가 동서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지 않으신 상태에서 소리를 질렀더니 머리가 아프신지 머리를 부여잡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혀를 끌끌 차시면서요. 그러면 뭘 해요? 동서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동서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저와 달리 어려서부터 부모 눈치 안 보고 살아 그런지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셔도 입술이나 삐죽거릴 뿐이지 신경도 안 쓰더군요. 아버님도 참,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왜 툭하면 저렇게 고루한 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요. 저런 분이 어떻게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셨나 몰라요. 동서, 존경한다고 아버님 앞에서 알랑방귀 낄 때는 언제고 잠깐 안 계시다고 그런 막말을 하는 거야? 애들도 있는데 말들은 좀 가려서 해. 동서들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아무리 결혼 전까지 부모 그늘에서 사랑만 받고 컸다고 해도 그렇지 저건 사랑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개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한참은 더 배워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의 칠순 생신 파티 날이었어요. 파티 준비는 제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누가 준비하든 상관없으신 것 같았지만 파티 준비만큼은 제가 하겠다고 먼저 나섰어요. 파티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저는 만만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집에서 지인들을 불러 간단하게 식사하고 싶으시다는 시부모님의 의견에 맞게 제가 이것저것 준비해 집안을 꾸미고 음식들도 전부 다 제가 준비했어요. 첫째야, 이걸 다 정말 네가 준비한 거야? 아유, 누가 보면 업체라도 부른 줄 알겠어. 제가 워낙 꾸미고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음식도 제 나름대로 준비해봤는데 어머님이 맛 좀 한번 봐주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 음식들을 보고 입을 쩍 벌리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를 어떻게 혼자 다 했냐고요. 너무 고생했다고 손을 잡아주셨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도 제가 시부모님을 위해 마음 쓴 게 통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교수로 계실 때 함께 학교에 계셨던 직원분들도 오신다고 해서 이것저것 신경 쓰기는 했는데 한 달 전부터 준비한 보람이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접시며 물잔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동서들 눈에는 예뻐 보일 리 없었죠. 동서들은 저를 아주 탐탁지 않아 하는 눈으로 쳐다보더니 결국 또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더군요. 돈 주고 사람 불리면 될 일을 가지고 뭘 이렇게 유난히 떠셨어요? 형님은 누가 보면 며느리가 아니라 시녀인 줄 알겠어요? 동서는 형님한테 시녀가 뭐야. 이벤트 회사 직원이면 몰라도. 도대체 뭐가 재밌다는 건지 동서들은 자기들끼리 떠들며 웃어댔습니다. 재수없는 동서들이 저러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인가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녀든 이벤트 회사 직원이든 뭐면 어때? 아버님 어머님이 좋아하시면 그거로 된 거지. 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 생신날인데 며느리들끼리 굳이 얼굴 붉혀봐야 좋을 거 없으니까요. 제가 손님들을 맞이하러 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이 망할 놈의 동서년들이 둘이 또 제 뒤에서 영어로 떠들었어요. 이제는 속닥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만천하에 다 들릴 정도로 실실 웃으며 떠들어댔습니다. 시부모님이 며느리 대접 좀 해준다고 아주 신나서 꼬리 흔드는 것 좀 봐. 누가 보면 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인 줄 알겠네. 내버려 두세요. 배운 거 없이 멍청해서 굳이 자기가 강아지든 시녀든 하겠다는데 저희 대신해서 알아서 다 해주면 저희야 좋죠 뭐. 하긴 고졸의 집에서 애나 키우던 아줌마가 손님들 있는데 나가봐야 말도 못 섞을 텐데 차라리 그냥 주방에 처박혀 음식이나 나르라고 하지 뭐. 가만 보면 동서들은 생각만 짧은 게 아니라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제 뒤에서 저를 가지고 속닥거리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했는데 끝까지 못 알아듣고 눈치 없이 굴더군요. 더는 참아줄 수 없었습니다. 이 거지 같은 년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더군요. 눈에는 눈, 영어에는 영어였습니다. 큰 동서는 그나마 국립대 나왔다 그랬고 막내 동서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 나왔다고 했지?
어느 대학이라고 했더라? 동서들에게 바짝 다가가 제가 영어로 말했더니 둘 다 적잖이 놀란 것 같더군요. 입까지 해벌쭉 벌리고요. 제 발음이 워낙 좋으니 놀랄만도 했습니다. 뭐예요? 대학도 안 나온 형님이 왜 그딴 걸 물어보고 그래요? 잔뜩 당황한 동서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한국말로 말을 하더군요. 동서들은 쪽팔리지도 않아? 그런 깡통대학 나와서 교수랍시고 떠들고 다니는 거? 뭐라고요? 형님 지금 말 다 했어요? 깡통대학이라뇨! 친정부모님 백으로 대학에서 애들 좀 가르친다고 동서들이 뭐라고 되는 것 같아? 나 같으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대학 교수라고 말도 못하겠다. 웃기고 있네. 부모 복이든 뭐든 그것도 다 내 복인데 뭐 어때요? 우리야 대학이라도 나와서 교수썰이라도 듣지. 형님은 고졸 주제 어디서 감히 깡통대학 소리래요? 동서 내비둬. 형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면 저러겠어. 자기는 고졸에 매일 애 셋한테 시달려가면서 시댁 종노릇이나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대학 교수에다가 시부모님 앞에서 할 말 다 하면서 사니까 자존심 상할만 하지. 마음씨 넓은 우리가 참고 이해하자. 뭐야? 진짜 인연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을 아주 띄엄띄엄 보네. 저는 무식한 동서들을 도저히 인간적으로 대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머, 형님.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인연이 뭐예요, 인연이? 무식한 건 인연들이지, 인연들아. 어디서 개똥 같은 대학 나온 것들이 내 앞에서 명함을 내밀어. 나 서울대 의대 다닌 여자거든?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큰 동서에게 다가가 뺨을 날려줬어요. 막내 동서도 동서였지만 항상 제 옆에서 깔짝깔짝거리는 큰 동서가 거슬렸거든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저 서울대 의대를 3년이나 다닌 사람이에요. 삼류대학 나와서 낙하산으로 교수 타이틀 딴 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저런 년들한테 절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대 의대라고요? 형님,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세요. 뭐야, 왜 또 소란들이야? 그때였어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셨던 시아버지가 저희끼리 다투는 소리를 듣고 오셨더라고요. 동서들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고 거짓말을 한다면서 동서 둘이 아주 깔깔 웃어댔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동서 둘에게 정색한 얼굴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둘째랑 막내, 너희 손이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우리 큰며느리 서울대 의대 출신 맞거든?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서 감히 우리 큰며느리를 비웃고 있어? 시아버지는 제가 서울대 의대를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제 동기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 친구들 중에 벌써 외과 교수를 단 친구들이 몇 있었거든요. 시아버지의 응급수술을 맡아서 해준 교수도 제 친구였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내내 공부만 했어요. 다른 낙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운 좋게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긴 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워낙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그 비싼 의대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의대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저는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디저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게 신세계였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재밌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결국 서울대를 그만두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아마 힘들게 의대를 졸업했어도 저는 의사가 되지 않았을 거니까요. 병원에서 제 사정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제게 너무 대단하다면서 고마워하셨습니다. 나름 의대를 3년 다녔다고 시아버지 간호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긴 했거든요. 저는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족들 앞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저도 생색낼 걸 그랬어요. 제 동서들같이 멍청하고 이기적인 년들에게는 말이죠. 재수씨들이 우리 와이프한테 함부로 대할 때마다 혹시나 했는데 설마 우리 와이프가 고졸이라고 생각해서 따돌린 거였어요? 너희들은 명색이 교수라는 것들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차별했어?
어머님, 아주버님,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 중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만 한 사람이고 서울대도 정시로 들어갔어요. 재수 씨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아니, 그 좋은 대학까지 들어가 놓고 그럼 왜 지금은 이 모양 이꼴로 사는데요? 그러니까 무시했죠. 동서들은 전혀 자신들의 잘못을 몰랐습니다. 이 모양 이 꼴? 동서, 말 좀 조심해. 내가 사는 꼴이 어때서? 사장님, 테이블 세팅된 거는 다 찍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음식 나오는 건 조금 이따가 찍을까요? 사장님이라니, 누가 사장님이에요? 동서들은 무슨 더맨더머들처럼 둘이 동시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너희 큰형님이지? 너희는 동서라는 것들이 손윗동서한테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니? 큰애 SNS 대박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몰라. 그랬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대하시는 게 변한 데에는 제가 시아버지 병간호를 극진하게 해서이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대박이 나서이기도 해요. 몇 개월 만에 이것저것 광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자신들의 제품들을 제 SNS에 노출해 달라고요. 저는 이거다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제품을 광고해 줄 게 아니라 저를 홍보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레시피를 공유했습니다. 일절 방부제나 설탕을 쓰지 않고 천연 재료로만 맛을 낸 간식들을 연구하면서 차차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공부했어요. 저는 제 브랜드를 갖게 됐습니다. 시작은 온라인 판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따로 가게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현재 오프라인 가게도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직원들도 채용한 거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리를 잡았냐고요?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도움이 컸어요. 남편이 제 자랑을 하며 제가 SNS에서 판매하는 간식들이 반응이 좋다고 하자 단번에 시아버지께서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은인한테 이 정도도 못하겠니? 사업은 무조건 자본이 있어야 돼.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상관없으니까 제일 좋은 자리로 알아봐라. 이 정도면 제가 시아버지 칠순 생신 파티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할 이유가 되지 않나요? 제 사업의 가장 중요한 투자자이신데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아버님의 생신 자리에서 선보인 음식들은 다 제 가게에서 판매할 것들이기 때문에 시식회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직원들이 함께 사진도 찍고 영상도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동서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대놓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시부모님께 서운한 티를 내더군요. 아버님, 저희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어쩜 큰형님한테만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너무 서운해요. 당연히 저희한테도 공평하게 해주실 거죠? 얼씨구, 너희들 치매냐? 나 병원 있을 때 했던 말 기억 안 나? 시부모는 장남이랑 맏며느리가 모시는 거라며 힘든 건 맏며느리가 다 하고 좋은 거는 공평하게 나누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다니. 나는 그때 이후로 우리 큰며느리한테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했다. 너희도 억울하면 너희 아버지들한테 해달라고 해. 시아버지는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속이 다 후련했어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180도 달라진 시댁에서의 제 위치를 파악한 동서들은 더는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SNS를 팔로우했다면서 인증샷까지 보내더라고요. 예전에는 둘이 아주 저 하늘을 따돌리느라 열심히 하더니만 최근에는 둘 다 저와 친하게 지내려고 무진장 애들을 씁니다. 둘이 싸우면서까지요. 가게 오픈식 날 와서는 서로 먼저 저와 사진을 찍겠다고 난리더군요. 학교 학생들까지 데리고 와서 저와 찍은 사진을 곧바로 SNS에 올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형님 서울대 의대 다니다가 디저트에 푹 빠져서 단번에 그만두고 디저트계에 한 획을 그으신 분이잖아. 최근에 백화점 입점 얘기까지 나온다니까? 형님, 우리 형님 소리 민망하지도 않으세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태세전환이 빨라요? 동서야말로 학교도 멀면서 무슨 빵 먹으러 여기까지 와. 나랑 형님이랑 친해지는 게 어지간히 샘나나 봐? 그만 좀 싸우고 가게 바쁘니까 서빙이나 좀 도와.
저와 동서들은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러다 또 언제 둘이 붙어 저를 괴롭힐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야 좀 질서가 잡힌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앞으로도 요즘만 같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가게도 지금처럼 계속 잘 되면 말이죠. 여러분도 언제나 하고 싶은 일 다 하시면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60대에 접어드는 평범한 한 여자입니다. 많은 분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울다가 웃다가 하다 보니 저도 몇 년 전에 있었던 너무나 통쾌했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졌어요. 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막 시골에서 상경해서 도시에 터를 잡으신 부모님 덕에 제법 큰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재래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어요. 부모님은 성실하게 재산을 조금씩 늘려가셨어요. 저는 공부에는 별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마치고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즐겁게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를 따라갔던 교회에서 한 오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엄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다니게 되었거든요. 사실 저와 그 오빠를 연결시키려고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오빠의 어머니셨는데 교회에서 가끔 마주치면 항상 밝게 인사를 하시고 저희 모녀에게 너무나 친절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분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 오빠네 집이 재산은 별로 없지만 직장은 제법 큰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게 나쁘지 않으니 큰 욕심 안 부리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이셨죠. 저도 가끔 마주치면 꾸벅 고개를 숙여 목례를 하던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의 오빠가 싫지 않았고 결혼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다거나 그런 욕심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알아보신 바로는 저의 시댁이 될 집안은 평판이 좋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식사를 자주 챙겨드린다는 이야기, 또 고아원을 방문해 정기적으로 후원한다는 이야기 등등 빠듯한 형편에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서 나선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인품을 가장 중시하셨던 부모님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들이 얼마나 반듯하겠냐며 살면서 내 딸 서럽게 하진 않을 것 같다고 그 집에 저를 시집 보내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저는 양가 부모님들의 추진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간의 신혼생활을 거쳐 저는 25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졌어요. 저의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입덧으로 고생을 하고 거기에다 혈압도 가족력 때문에 조금 높고 임신 당뇨까지 오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했죠. 당뇨 증상이 심해지면 아이에게도 당뇨가 갈 수 있다고 하기에 식단을 철저히 조절해서 먹고 밥을 먹고 나서 열심히 걸어 다니는 등 남들은 임신해서 맛있는 거 많이 실컷 먹는다는데 저는 오히려 먹을 수 없는 것이 많아서 고생을 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무던한 줄은 알았지만 제가 임신하고 무지 고생을 하는데도 제가 먹고 싶다고 하는 과일 한 번 사다 주지 않았어요. 그때 뭔가 제 남편의 무심함에 대해 제가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남자라 잘 표현을 못하는 것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회사를 다니고 생활비를 갖다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까 하고 남편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남편보다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신우와 더 친해지게 되었는데 신우는 남편보다 6살이 많은 분이었어요. 아주버님은 공무원이셨고 신우는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셨죠. 젊었을 적에는 백반집을 운영해 보시기도 하고 피부관리실도 해보셨다는 걸로 보아 원래 사업 수완이 좀 있으신 분 같았습니다. 신우는 한 번씩 과일이며 임신한 저에게 좋다는 것들을 잔뜩 사서 저에게 들렀어요. 그렇게 살뜰하게 저를 챙겨주면서 남편과 싸우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를 하라며 힘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진하게도 저는 그 말을 믿고 친언니처럼 점차 신우를 의지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기를 배에 품고 6개월 정도 되던 무렵 저는 몰라도 되었을 남편의 부정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핀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회식이 아주 잦았고 남편 역시 회식 자리라 회사 생활의 연장이니 빠질 수 없다고 저에게 항상 말하던 사람이라 그동안 의심 없이 넘어갔었는데 남편은 유독 술자리만 가면 연락이 닿질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자가 바깥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좋게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의 옷소매 부분에 여자 화장품처럼 보이는 붉은 자국이 남아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빨래를 하려다가 손이 떨려 그만 옷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건 여자 립스틱 자국이었죠. 저는 한참을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까? 남편에게 말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정말이지 말로만 들었던 일이 나에게 닥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신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집에 좀 와주실 수 있겠냐고요. 신우는 혹시 제 몸이 아픈가 싶어 한달음에 달려오셨더군요. 올케 무슨 일이야? 형님, 준석이 아빠가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신우는 놀라며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더군요.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저를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난 또 뭐라고. 그 화장품 내 거야. 네? 그 화장품 내 거라고. 나랑 잠깐 봤는데 그때 실수로 묻었나 보네. 옳게 오해하지 마, 어?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기는 했지만 신우가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 싶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후에 남편한테도 물어보니 맞다고 하더군요. 그 후에도 남편은 술만 마시면 필름이 끊겼다는 등 차에서 자고 있건 다음날 들어오는 일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남편이 술 조절을 워낙 못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남편이 바람을 핀 결정적인 증거를 제가 잡게 된 것이었어요. 사람 일이 우연과 우연이 겹친다고 해야 하나? 갑자기 가끔 안부를 주고받지만 완전 자주 연락하지는 않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잘 지냈어? 오랜만이다. 지연아, 그게, 여기 호프집인데. 응? 왜? 나 오늘 못 나가. 그리고 우리가 20대도 아니고 뭔 이태원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좀 봤거든.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 친구는 제 결혼식에 왔었는데 지금 있는 그 술집에서 우리 남편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며 웃는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성이라도 친구인가 보다 하고 가서 인사를 할까 고민을 했다는데 둘이 허리를 서로 감싸 안고 밀착한 채로 술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인사는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걸리면 지금 여기로 와서 직접 보라면서 가게 이름하고 위치를 알려주더군요. 전화를 끊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남편이 설마 진짜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일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망설이던 끝에 친구가 말해준 술집을 찾아갔죠. 헐레벌떡 도착한 술집에는 정말 여자와 부둥켜 안고 술을 마시고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보, 그게... 당신 뱃속에 우리 아기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여보, 나 배가... 당신 왜 그래? 괜찮아? 저는 갑자기 너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른 나머지 배가 너무 강하게 뭉쳐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변에서 119를 불러주고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더니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산기가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조금만 움직여도 아기가 내려와 버릴 수 있다고 병원에선 입원을 해서 아기가 나을 때까지 계속 누워서 지내는 것을 권유했어요. 저는 졸지에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지내게 되었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하얀 병원 천장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데 남편이 신우와 함께 와서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냥 한번 호기심이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당신하고 아이 잘못되면 정말 나는 못 산다고.
신우 역시 이번 한 번만 올케가 참아달라며 정말 미안하다고 연신 눈물을 보였죠. 저번에 신우가 자기 립스틱이라고 한 건 역시 동생을 위해 둘러대준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시모 역시 제 예상을 벗어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폈고 며느리가 충격으로 쓰러졌는데 저보고 대뜸 그러시는 거였어요. 얘, 너는 몸이 그렇게 약해서 어떡하니? 아기는 괜찮더냐? 어머님, 이 사람 사고 친 거 들으신 거예요? 우리 때는 남자들은 의뢰 한 번씩 다 그랬단다. 그런 거 일일이 마음 쓰면서 못 살아. 피곤해서. 그냥 편하게 마음 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면서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면서 건드리지 말고 살면 그게 제일 현명한 거야. 어머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무조건 결혼 생활에서 양보는 여자가 해야만 한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생각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실상 조산기로 인해 누워서 똥오줌을 누가 받아내야 할 정도로 아예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죠. 그리고 남편은 그런 상태에서 매일 병실을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하지도 그렇다고 이혼을 마음먹지도 못했어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혼한 채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비참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내가 당장 경제력도 없고 뱃속에 아이도 태어날 때가 되어서 현실에 굴복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울었죠. 남편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상처를 받았지만 저는 결국 병원에 누워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못한 채로 그냥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식으로 병실에 찾아와 중얼중얼 몇 마디 사과한 것 가지고 자신이 용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그저 이렇게 시간에 맡긴 채 잊혀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후 한동안은 육아에만 전념했죠. 아기는 얄밉고 꼴도 보기 싫은 남편과는 달리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습니다. 제 아기라 더 예쁘게 보이는 건지 많이 울지도 않고 잠도 잘 자고 순하디 순했습니다. 옹알이하는 모습이며 저를 보고 웃는 모습, 저에게 안기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할 만큼 너무도 순하고 예쁜 아기였죠. 이유식 투정 한 번 없이 항상 제가 만든 이유식도 잘 먹어주었고 잠잘 때도 머리만 대면 자서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기 옆에 붙어 자면서 많은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준 상처를 어쩌면 아기를 보면서 잊으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라면서도 제 아들은 항상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어릴 때도 그렇게 말을 잘 듣더니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항상 선생님의 칭찬을 독차지하는 아이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의젓하고 또 똘똘하냐고, 그런데다 인물도 좋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죠. 저도 그런 제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지금 생각해보면 민망한 짓이었지만 자식 자랑도 많이 하고 떠들며 키웠던 것 같아요. 제 눈에는 한없이 잘나고 또 예뻐 보였으니까요. 반면에 저에게 큰 실수를 한 남편은 날이 갈수록 보기가 싫어졌어요. 아기를 보면서 또 시간이 약이겠지 하면서 이겨내보려고 했지만 계속 술을 마시면서 주정을 하고 다니며 회사가 어려워지자 급기야 회사도 덜컥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차라리 혼자 조용히 술만 먹고 말면 그만인데 고주망태가 되어서는 항상 저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어? 어떻게 매사 그렇게 다 네 멋대로야?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실수 한 번 한 걸 가지고 남자가 한 번쯤 한눈 팔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실수요? 더 이상 말하기 싫으니까 술 먹었으면 조용히 자요. 봐봐, 너 사람 취급 안 하네.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남편과 싸운 날 다음 날에는 저도 미안한 마음도 들고 어차피 이혼할 생각도 없는데 더 틀어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 내키지 않는 요리를 하는 등 남편과 그럭저럭이라도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좋은 말을 하면서 남편에게 요리를 해줘도 남편은 한번 기분이 틀어지면 계속 시비를 거는 것이었어요. 여보, 내가 여보 좋아하는 갈비찜 해뒀어요. 요즘 제가 좀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해요. 아, 그래? 갈비찜? 전 그러면 한 그릇 줘봐. 여기 어서 드셔보세요. 아우, 짜. 이걸 음식이라고 한 거야? 집에서 놀면서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도대체? 당신 방금 그걸 힘들게 만든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보다 어려워? 지금 회사 관두고 내가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해.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자 남편은 제 꼴이 보기 싫다며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 3일간을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집에서 왜 우리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문제인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실수나 잘못을 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자 한없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울한 순간에 내 결혼 생활의 유일한 의미는 바로 자식이었죠. 똑똑하고 착하게 잘 커가고 있는 내 아들. 그렇게 저는 어쩌면 껍데기만 부부의 형태를 유지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한동안 집에서 놀더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서 제가 말리는데도 빚을 내더니 사업이랍시고 화장품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판다는 화장품은 조금 다단계 같은 느낌의 회사였습니다. 방문을 하면서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판매를 하는데 남편 밑으로 직원들이 들어오면 남편이 무슨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사업을 설명한다는 둥 하면서 없는 형편에 양복을 빼입고 중고차까지 뽑아서 번지르르하게 차리고 다니면서 약속이 있다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당신은 그때부터 나한테 할 말 없을 거라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 말과 달리 가져다 주는 돈은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줄었고 들쭉날쭉했습니다. 결국 저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소일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커가고 학원이며 뭐며 다달이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자 엄마는 시장에 있는 점포 가게 일을 그럼 같이 하자고 말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틈틈이 시장으로 가서 야채를 사고 팔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친정 부모님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두 분이 함께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 다녀오시다가 오중 추돌 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허리가 많이 상하신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특히 조금만 무리를 하면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무슨 주사를 맞았더니 낫는 듯 하더니만 몇 달이 지나니 또 아프다고 하시고 야채 나르는 일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엄마 가게 일을 제가 다 하려고 했지만 저도 저 혼자 하기에는 힘이 벅찼죠. 그러다가 마침내 엄마가 드러누워 버리셨습니다. 아빠 역시 혼자 가게를 이어갈 형편은 안 된다며 저에게 권리금을 얼마라도 준다면 그냥 네가 가게를 운영하게끔 넘기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차마 부모님께 돈이 하나도 없고 매달 살아가기에 급급하니 권리금 없이 넘기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동안 고생해서 이어가던 점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돈을 마련할 길도 없었죠.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혹시 권리금을 잘 내고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과 같은 학교 친구 엄마였던 동네 부동산을 하시는 엄마가 아는 분이 이 가게에 관심을 보인다며 연결을 해주셔서 결국 부모님은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게 되었죠. 그 권리금이 바로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태드릴 수 없는 형편인지라 그나마 좀 마음이 덜 무거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으면서 부모님을 한 번씩 보살펴드리러 다녔어요. 반찬과 식사를 좀 챙겨드리고 들여다봐드리고 하루를 시작해 적당한 아르바이트를 찾았어요. 한동안은 마트도 다니고 또 한동안은 쇼핑백 접기나 인형 눈알 붙이기 등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 위주로 일을 구했죠.
제가 별다른 기술이나 학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생활이 너무 빠듯했어요. 아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죠. 저는 우리 아들만큼은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대학 입시에 필요한 학원도 다니고 싶은 만큼 다니게 하고 또 대학 등록금 걱정도 안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뒷바라지를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식도 한 명만 키운 거고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아들은 곧 고3이 되는데 저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식당 일이 돈이 세다고 하던데 식당 일을 구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원래 체력이 약하다 보니 전에 잠깐 했던 청소일도 너무 힘들어서 못 견뎠었는데 식당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앞섰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아파서 누워 계시고 시댁은 요즘 신우가 고깃집을 차린다고 해서 오픈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명절 때 같이 전을 부치면서 신우 언니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하시길래 제 상황을 대충 말씀드렸죠. 안 그래도 남동생이 회사 그만뒀다길래 어떤가 물어보고 싶었다며 신우는 소일거리를 찾는다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게 해줄 테니 오픈하는 내 고깃집에 와서 일을 했으면 한다고 하더군요. 돈은 섭섭지 않게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사정을 좀 봐주면서 고깃집 일자리를 주겠다는 신우의 말이 그때는 참 고마웠습니다. 실제로 신우가 다른 가게에서 일하는 돈보다 20만 원 정도를 더 챙겨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고깃집 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우의 고깃집은 오픈하고 한 달 동안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신우는 이 가게를 오픈하기 전 유명 고깃집에 찾아가 돈을 주고 비법을 배워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고깃집에서 저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깃집은 한우 전문점이었는데 한우에 칼집을 내서 스테이크처럼 두툼하게 굽는 것이 별미였습니다. 멀리서 그 고기 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고 했죠. 그리고 후식으로는 냉면과 된장찌개 같은 평범한 것도 있었지만 육개장 칼국수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주 매콤하고 통통한 칼국수 면발이 한우와 환상의 궁합을 보여주고 있었죠. 신우 역시 주력 메뉴로 한우 스테이크 메뉴와 칼국수를 내세웠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력 메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우만 처음 하다 보니 가격도 너무 세고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들도 많아서 오겹살 메뉴를 추가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술안주로 돼지 껍데기를 찾는 분들도 많아 결국 돼지 껍데기로 유명한 가게로 가서 껍데기 양념 비법을 배워 그것도 메뉴에 추가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 하루 5시간만 일하기로 하고 가장 허드렛 일이라면 허드렛 일일 수 있는 야채 밑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밀린 설거지도 제 담당이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원래 식당 처음 들어가면 순서대로 일을 배우는 거니까 한동안 밑작업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음 단계로 음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겠다고 결국 그렇게 가게 일하다가 옳게도 옳게 가게를 내게 되면 좋지 않겠냐고 말하더군요. 저는 신우 언니가 항상 저를 챙겨주었기에 이번에도 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단지 좀 힘들었던 점은 일손이 너무 딸리고 바쁠 때에는 시어머니도 와서 같이 일을 거들어 주셨는데 어머니가 오실 때면 너무 다른 직원들보다 저에게만 유독 구박을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면박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제가 힘들게 설거지를 마치고 다른 일을 할라치면 일일이 무슨 감독관이냐 그릇 상태와 주방 상태를 살피고 꼭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얘 설거지하고 싱크대에 물방울이 몇 방울 튀었잖니? 아직도 이런 것도 깔끔하게 뒷마무리 못하니? 아잉, 손주가 대학생이 다 되어가는데 우리 아들 늙어서 밥이나 얻어먹을란지 모르겠다. 아휴. 그리고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양파도 까고 감자도 깠더니 몸이 너무 아파서 주방 구석에 간이 의자에 앉아 잠깐 쉬고 있던 중이었어요. 시모가 와서 그러시더군요. 아니, 다 늙은 나도 이렇게 일하려고 돌아다니는데 너 지금 뭐 하니? 지금 신우 가게라고 막 놀고 대충 일하는 거니? 다른 직원보다 돈도 더 챙겨준다고 하던데 다른 직원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얼른 일어나질 못해? 네, 어머니. 제가 양파 까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만.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가 그런 구박을 하실 때마다 말할 수 없이 서러웠지만 참고 또 참으면서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황에서는 제가 신우 가게에서 받는 월급이 굉장히 중요한 돈이었고, 신우와 시어머니가 생색내는 그 20만 원이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5시간만 일하는 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신우 가게니까 신우와 제 사이가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우는 항상 저에게 친절했고 무슨 일을 시킬 때에도 이유를 설명해줬고 제 알바비도 후하게 쳐주는 등 여러 가지로 제 결혼 생활에 항상 도움을 주려고 하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랜만에 쉬는 날 친한 고향 친구를 만나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문득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너 사람들이 왜 시금치도 싫다고 시댁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지 아니? 그런 말이 있어? 웃기다. 시금치도 안 먹는데? 그럼 내가 볼 때 너네 신우가 똑똑한 거야. 너를 자기 손아귀에 잡아두려고 그러는 거지. 너 생각해서 잘해주는 게 아닐걸? 아니야. 우리 신우는 그런 분 아니야. 얼마나 내 걱정을 해주는데. 나 고깃집에서도 일도 하게 해주고. 생각해봐. 네가 지금 그 가게에서 하는 일이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일이라니까. 말만 좋게 하고 다 너 부려먹으려는 수작이라고. 결국 신우 마음속에는 내 동생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널 위하는 마음이 있겠니? 핏줄이 얼마나 강한데. 신우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고 경계를 해야 돼. 저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 신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친구 말이 맞고 제 생각이 더없이 순진했음을 저는 알게 되었죠. 어느 날 집으로 가려고 가게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우가 갑자기 안 좋은 얼굴빛으로 저에게 와서는 미안한데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겼으니 가게 마감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마감까지는 3시간이나 더 남아 있었어요. 제가 아들 때문에 조금 그렇다고 하니 신우는 오늘만 좀 부탁한다고 하면서 뛰쳐나가 버리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지 말도 없이 갑자기 그러시니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서빙도 하고 음식도 나르고 마감 준비를 하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갔더니 글쎄 남편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술집서 시비가 붙어서 좀 싸웠어. 뭐라고? 당신 나이가 몇인데 술집서 시비가 붙어? 저는 남편이 더없이 한심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사고를 치고 나면 항상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사람 속이 답답해서 미쳐버릴 때까지 한번 해보자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긴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내면 그것도 그것대로 싫기는 했어요. 생각해보니 그냥 저랑 남편이 성격이 안 맞는 건가 싶네요. 참, 결혼이라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생각대로 안 되는지, 특히 남편이란 작자는 왜 이렇게 남보다도 못한지. 남편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그걸로 고소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나는 그 돈 못 주니 알아서 하라고 했죠. 결국 또 신우가 나서서 남동생 치닥거리를 했습니다. 신우는 나한테 그냥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은 거니까 내버려두라고 자신이 합의금도 마련하고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번에도 신우 신세를 지는구나 하면서 고마워했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하늘이 저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인지 제가 출근하지 않는 날 가게 직원용 탈의실에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카드 지갑을 실수로 놔두고 온 것을 알게 되어 저는 볼일을 보러 나가면서 가게에 들르게 되었어요. 제가 쉬는 날이면 시모가 일을 도와주러 종종 나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막 가게 앞에 도착하자 신우와 시모가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막 밀고 들어가려다가 그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 그 여자와는 잘 정리하기로 한 거지? 시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냥 재미로 좀 만났던 건데 유부녀랑 하필 놀아가지고.
암튼 그 남편이 그렇게 좁혀놨으니 지도 속은 좀 풀렸는지 고소한 거 합의금 받고 취하겠다 하더라고. 아이고, 우리 아들 마음고생 심했겠네. 하긴 근데 나는 그 맘 이해한다. 마누라라고 있는 게 푹 퍼진 꼬락서니 좀 봐라. 내가 남자라도 다른 데 눈 돌아가지. 맨날 축 처져서는 무슨 옷도 걸레짝 같은 걸 걸치고 죽상을 하고 있는 꼴이라니. 그래도 올케가 순진해서 그냥 좋게 넘어가서 다행이지, 엄마. 이런 일이 있는지 알아봐. 올케가 아무리 순진하고 착해도 그냥 안 넘어갈걸. 그냥 안 넘어가면 지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뭐. 할 수 있는 거나 있어? 그래도 엄마 그냥 모르는 게 나아. 혹시 눈 돌아서 이혼한다고 설치면 골치 아파. 나도 엄마도 제 호랍이 되면 뭐 삼시세끼 밥 챙기면서 치닥거리 할 거냐고. 아휴, 그건 그렇다. 암튼 잘 해결됐다니 다행이지 뭐. 저는 갑자기 내가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건가 싶고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그토록 저에게 잘해주던 신우가 실은 속으로 저런 생각을 하고 남편이 바람펴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었다뇨. 그날 급한 일이 있었다고 간 것도 제 남편이 바람핀 여자의 남편에게 맞아서 연락을 받고 간 거였습니다. 형님은 저를 기만하고 철저히 속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도 제가 한심하고 바보 같았습니다. 지금껏 속으면서 당하고 산 것이라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고깃집을 출근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 이제 한 달 뒤에 대학 가는데 등록금이며 뭐며 신우가 보너스로 챙겨주겠다고 한 돈도 있는데 그 돈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렇게 사고를 치고도 모른 척 거짓말만 하는 남편을 믿을 수도 없고 저는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이 온다고들 하죠. 한동안 저는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그저 가게에 나가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우가 하라는 일만 하고 조용히 퇴근을 했고 집에는 늦게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저의 손에는 항상 소주나 맥주가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죠. 그런 저를 걱정하는 제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수능을 마치고 대학 입학을 기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한 거 축하해. 엄마가 요새 가게 일도 바쁘고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말을 못했네. 대학 입학 선물로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 엄마,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고모가 뭐 해준다고 해도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제가 학자금 대출받아서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마치 제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그렇게 어른스럽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는 아이가 엄마를 너무 걱정하는 것이 가슴이 아파서 아들에게 막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날 밤 혼자 베개를 끌어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에게만은 마음껏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도록 화목한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남는 것도 없고 시댁 식구들의 이중적인 면을 보니 정도 떨어지고 정말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계속 신우의 가게에서 일할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모아두었던 비상금 몇백으로 보증금이 저렴한 상가를 뒤졌어요. 다행히 인근 아파트 옆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에 작은 백반집과 돈가스집 등 저렴하게 식단가가 형성된 곳이 있었죠. 저는 신우의 가게에서 배운 육개장 칼국수를 메인 메뉴로 하는 국수집을 해보려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부동산 계약을 하고 중고로 식당에 필요한 것들을 들여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사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고모한테 연락을 해서 저도 알바 좀 시켜달라고 서빙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는 아들과 함께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저보다 더 오래 근무를 했죠. 주로 홀에서 서빙하는 것이 아들 담당이었습니다. 젊고 싹싹한 제 아들은 가게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조카 덕분에 장사가 더 잘 된다고 신우도 흡족해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봐도 까만 앞치마를 두르고 훤칠한 외모의 아들이 서빙을 하는 모습은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가게에는 여자 손님들이 점차 늘고 있었죠.
주로 저녁 장사가 주력이었는데 아들이 알바를 나오는 화요일, 목요일이면 점심시간에 근처 회사 여직원들로 빼곡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더 바빠지자 시모도 더 가게에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일을 하시기보다는 카운터를 보시면 신우가 더 일을 할 수니 오시는 모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이상하게 점심에도 저녁에도 너무 손님이 많았어요. 너무 일손이 딸리고 정신이 없어서 저도 하루 종일 주방 안에서 뛰어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화를 신고 막 뛰다가 저는 그만 바닥에 미끄러져 버렸어요. 정말 악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더군요. 어디라고 해야 할까요? 골반하고 다리가 이어지는 부분, 그곳을 너무 심하게 삐는 바람에 너무 다리 전체가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무릎 관절도 안 좋다고 했었는데, 저는 주방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지만 도저히 설거지를 할 엄두가 나지 않고 다리 전체가 너무 옥신거리듯이 쑤셔서 잠깐 주방 간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 너 지금 뭐 하니? 밖에서 바빠 죽는 거 안 보여? 설거지는 안 하고 왜 놀고 있어? 시모였습니다. 카운터를 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주방 입구에서 저를 노려보고 계시더군요. 시모의 째지는 고함 소리가 온 가게를 울렸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몸이 너무 아프기도 했고 어차피 시모는 내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한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니, 저 도저히 몸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쉴게요. 어머니는 대놓고 쉰다고 하는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막말을 시작하셨습니다. 불쌍해서 내가 딸한테 말해서 걷어줬더니 어디 어른 앞에서 꾀병을 부려? 당장 일어나지 못해? 그러면서 어머니는 설거지통에 있던 불판을 들어 세상에 저에게 내려치려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 그 자리에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눈을 질끈 감고 불판에 맞을 것을 각오하고 몸을 움츠리고 있었는데 뜻밖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살그머니 떠보니 아들이 제 앞을 가로막고 불판을 잡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저의 방패가 되어 저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서로를 상처 입히고 지내는 건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엄마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지 아세요? 제 학원비 버느라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허드렛 일만 하고 고모랑 할머니는 카운터나 보고 음식 간이나 맞추고 쉽고 편한 일 하실 때 우리 엄마는 제일 힘들고 지저분한 일 하시잖아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 아니 이놈이... 어머니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하셨습니다. 아들은 그대로 어머니가 저를 치려고 들었던 불판을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엄마, 가요 우리. 엄마도 오늘부로 여기 일 이제 그만둬요. 내가 뭘 하든 엄마 먹여 살릴 거니까. 아들은 그 길로 마치 드라마 속의 왕자님처럼 제 손을 붙잡고 가게를 나와버렸어요. 저는 아들의 그런 행동에 후폭풍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들은 그 길로 집에 가더니 저한테 통장을 내밀었어요. 엄마, 내가 사실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좀 모아둔 게 있어요. 우리 이 돈으로 이 집 놔두고 다른 집 구해서 엄마랑 나랑 살아요. 나도 이제 더 이상 아빠 꼴도 보기 싫고 고모고 할머니고 치가 떨려요. 아들아, 내 새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능력도 없고 이런 어른들 문제를 너까지 신경 쓰게 해서. 엄마, 저 키워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아빠가 밖으로 나더라도 나 한 번도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따뜻한 엄마 품에 나는 있었으니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지켜주려고 애쓰고 혼자 고생하신 줄 알아요. 엄마, 이제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 좋은 데 취직해서 꼭 은혜 갚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들과 함께 남편에게 쪽지 한 장을 써두고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쪽지에는 제가 그동안 당한 부당한 대접에 대한 이야기와 몰래 바람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으니 합의 이혼을 할 것인지 소송을 할 것인지 정하라는 말이 써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아들의 돈으로 일단 집을 얻고 제가 모은 돈으로 국수집을 오픈하였죠. 국수집은 생각보다 더 잘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사업을 하면서 정말 다시 인생의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단골 손님이 생겼고 저는 제 능력으로 돈을 벌었고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하고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남편은 술을 마시고 재결합을 원하는 연락을 하지만 저는 계속 이혼을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소송을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신우고 시모도 이제 와서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며 속인 것은 미안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순진하게 속지 않을 것이거든요. 겨우 찾은 저의 행복을 이제 다시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중적으로 앞에서는 잘해주고 뒤로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요. 오늘 들려드린 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저녁에는 제법 선선한 계절이 되었네요. 곧 가을이 올 모양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